거창하게 촌균세 얘기했는데 잠깐만 시간 투자해서 좀 들어보시면 그냥 구체적인 국어 공부법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그냥 구체적인 공법에 비해서 더 말 그대로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뜬금없이 왜 촌균세냐, 촌균세라는 책에 시발점이 되는 질문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은 되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흑인들이 사는 그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니까, 야, 우리가 인종이 되게 모자라서 그러냐? 왜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아프리카 사람은 못 사냐? 그 인종 차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발달이 차이가 나게 된 거냐를 환경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아시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되게 길죠. 가로로 길다 보니까 기후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문명이 발전하면 그게 전파되었을 때 적용이 매우 수월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전파가 쉽고, 그러니까 발전이 좀 잘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발전이 계속 누적됩니다. 전파돼 가면서. 그런데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로 구성된 그렇게 오랜 세월의 문화가 많이 그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대륙에서는 세로로 되게 길죠. 그러니까 기후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번성을 해도 그게 다른 기후대로 전파가 됐을 때 전파도 쉽지 않지만 그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문화가 단절적으로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이 인종이 우수하고 막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발전하기 훨씬 수월한 환경대였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가 이 문명의 차이다라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설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농업 사회로 진입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했죠. 근데 극단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륙에서는 농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원주민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똑똑해서 농업을 시작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쪽 지역에 하필 우연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런 작물, 잡초죠. 잡초가 하필 그 지역에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이 형성된 반면, 호주 대륙에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자라나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농업사회가 발달하고 모여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발달할 수 있었다면, 호주 대륙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모여 살기가 어렵고 문명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 뭔가 발전된다는 건 환경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큰 차원,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강사 처음 시작하면서 꿈은 컸습니다. 지금도 꿈은 큽니다. 어쨌든 되게 성공하고 싶어서 당시 큰 학원에 원서를 막 냈었거든요. 지금 다행히 몇 년 지나고 러셀이라는 학원에 왔는데, 당시에도 러셀도 지원해보고, 그 당시에 큰 학원이라고 하면 대성학원도 있고 종로학원도 있고 뭐 이투스, 스카이 에듀 뭐 이런 학원이 있었습니다. 다 떨어져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스터디에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스터디 모임을 갔는데, 되게 초보 강사들의 모임이었어요. 시강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피드백에서 제일 많은 피드백이 판서 예쁘고 깔끔하고 잘한다,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 좀 판서 잘하나 보다, 좀 자신감을 얻고 자부심도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잘 쓸까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제가 발전되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계속 원서를 써도 좀 큰 학원에 떨어지길래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뭐 멍청해서 그런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거기서 거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우연찮는 소개로 되게 인강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은,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고수인 스터디 한 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강할 기회를 얻어서 피드백을 좀 받는 거죠. 한번 막 시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설명이나 말빨 이런 건 몰라도 판서는 되게 잘한다는 칭찬을 좀 많이 받아서 자신감 있게 막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쪽팔린데 막 쓰면서 설명하고 나니까 칭찬이 아니라 판서부터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쪽에 썼는지, 글씨 크기는 왜 이 크기로 썼는지, 몇 명 대상으로 한 강의인지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몇 명 대상이야, 그냥 예쁘게 쓰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왜 썼는지, 의도는 뭔지, 학생한테 이렇게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썼는지, 그것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하지 못한 게 너무 쪽팔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후로부터 고민이 좀 달라졌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모임하고 이때는 되게 보이는 예쁜 거에 좀 집착했다면, 이후로부터 예쁜 글씨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학생들한테 좀 더 쓰는 게 효과적인가 안 쓰는 게 효과적인가,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리나, 또는 색을 중구난방이 아니라 색깔의 의미 부여를 했을 때 학생들이 필기된 거 보고 좀 의미를 좀 잘 와닿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고민이자 실력이죠.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된 게 제가 막 똑똑해져가지고 엄청 열심히 죽기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깨닫게 된 건가요? 아마 저 혼자 노력하고 공부했으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이런 환경에 있다가 단지 나를 이런 스터디 모임에 한번 갖다 놨더니 내가 하는 고민의 깊이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를 어떤 환경에 집어넣느냐가 나의 발전을 저는 결정한다고 되게 강력하게 믿고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래서 제가 수업 구성할 때도 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성공하잖아요. 수업을 잘하는 것도 성공하는 요인이긴 한데 수업을 아무리 잘해봤자 성적이 안 오르면 도루묵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까를 고민할 때 초창기에는 많이 시키면 성적 오르지 않을까 해서 과제를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많이 주니까 과제가 많다고 퇴원을 합니다. 안 해와서 하게끔 하려고 막 처음에 저 되게 무섭게 혼냈었거든요. 혼내니까 상처받는다고 나가요. 내가 혼내지 말고 부모님께 알려서 혼내야지. 부모님한테 문자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가는 사례가 생겨요. 안 되겠다. 불러서 시켜야겠다 해서 클리닉 명목으로 막 엄청 많이 불러서 저도 몸은 갈아 넣으면서 시켜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학원에 투자하는 시간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도 좀 타겟책을 생각했던 게 이런 관점에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게끔 어떻게 시키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과제를 적게 내줄 수는 없는데 많은데 적게 느끼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과제를 최대한 주간제 형태로 얇게 쪼개고 그 후에 과제도 그 주간제에서 또 쪼개고 주간제 한 반은 쪼개서 이름을 과제 말고 따로 이름을 딱 네이밍 태그를 다는 거예요. 독서 챌린지 이름 달고 사실 독서 문제풀이 과제죠. 문학 챌린지 이름 달아서 주고 문학 과제죠. 근데 그걸 일부러 챌린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한 개로 보면 되게 낱개로 되게 적어 보이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점수를 좀 매겨주고 어떤 거 잘하면 어느 기간 동안에 몇 점 이상이면 막 상품을 주고 막 게임처럼 느끼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냥 묶어보면 과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성취도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 스스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건 윈터스쿨이라고 1, 2월 과정에서 물론 예비고일 대상 수업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 수업 때 전체 인원이 그래도 30명이 넘는 엄청 소수 인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체 과제 수행률이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 진짜 좀 괜찮겠다. 잘 시켜서 얘네 성적 오르겠다 하고 그 다음에 걔네가 올라가서 제가 좀 성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주느냐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과제를 통으로 주고 막 혼내는 식으로 시키냐 아니면 어떤 수업 갔더니 똑같은 과제인데 쪼개가지고 좀 성취도를 느끼게끔 시키냐 환경의 차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유튜브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성공하고 싶어서 하죠. 홍보를 위해서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장 하는 큰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식으로 수업하니까 안 맞는 사람이 괜히 들어와서 좀 제보다던가 아니면 컴플레인 생기는 것보다 애초에 차단하고 나 이런 수업하니까 이거 맞을 사람들만 좀 와봐. 적지만 그거 보고 좀 오면 좋겠어 라는 관점에서 찍고 그거 보고 오면 제가 뭘 강조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오니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애초에 강의실의 환경을 그냥 막 홍보해가지고 누구나 다 듣게끔 하면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환경 자체를 나랑 잘 맞는 애들로만 구성하면 그게 최고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럼 진짜 좋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에 나랑 잘 맞는 친구들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말 그대로 한 차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든 인생이든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가치관인데 그런 겁니다. 사소하게 여러분 유전자든 기질이든 재능이든 이런 거를 바꿀 수는 없죠. 타고났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단지 지금 수험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의지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소하게 오전 시간대에 맨날 조는 습관이 좀 있다고 쳐봐요. 많이 졸아요. 그러면 나 졸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말고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 환경 어떻게 바꿔? 자는 시간을 그냥 바꿔보시든 아니면 자기 전에 하는 행동을 좀 바꿔보시든 내가 오후에 많이 존다 식곤증이 심하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바꾸기는 급식한다면 힘들겠다면 먹는 양을 좀 바꿔보시든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을 좀 바꿔서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의지력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환경에 놓느냐 그럼 환경을 만드는 걸 좀 고민해 보시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컨디션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을 때 365일 중에 그냥 가만히 내가 주어진 데
주어진 대로 노력하면 한 150일 정도 컨디션이 좋다고 치면 내가 자는 시간이든 먹는 양이든 공부하는 장소든 학원이든 뭐든 나한테 맞는 환경으로 세팅을 좀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세팅을 했더니 365일 중에 한 200일이 컨디션 좋다고 쳐봐요. 50일 정도 컨디션 차이로 내가 하는 양의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한 차원 높게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공부가 잘 안 된다던가 좀 뭔가 안 되는 뭔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열심히도 당연히 하셔야죠.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죠. 의지도 필요한데 나를 어떤 환경에 둘 것인가, 지금 내가 안 되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점으로 좀 고민해 보시고 좀 해결해 가시면 말 그대로 한 차원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받은 경험이라 그런 조언을 오늘은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 저는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이런 걸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좀 올려주시면 저도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조언도 해주거든요. 한번 도움이 조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clean up. 헷갈렸던 문제들을 clean up. 이제부턴 국어가 제일 쉬워져. 자신 있게 만점을 향해